밀양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150개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2년 전에 시작된 배수장 공사가 끝나지 않아 펌프가 가동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민선 8기 경남 도정 과제를 살펴봤더니 노동정책과 자치분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남 현안에 대한 해법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파업 장기화도 우려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종일 곳곳에서 비바람이 오락가락했는데요. 밀양 초동면은 어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축구장 150개에 달하는 농경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현장에는 빗물을 빼내는 배수장이 있었지만 2년째 개선 공사가 끝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녘이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는 모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은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이날 하루 밀양의 누적 강수량은 125mm, 시간당 38.4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남도는 농경지 침수 면적을 축구장 150여 개로 추정했습니다. 전부 다 잠물었습니다. 한 몇 마지기 정도? 몇 마지가 아니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 길을 또 돌아서 저 큰 산밑 저 동네가 전부 다. 침수된 마을 가장자리에는 낙동강으로 초당 10톤의 빗물을 빼내는 배수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배수 개선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펌프 4개 모두 가동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구동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도 설치가 안 돼, 펌프를 설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갑작스런 비에 의해서 좀 침수가 좀 있은 걸로. 배수시설 개선 공사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복구 공사와는 달리 빠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도 배수장 개선 공사가 확정되더라도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1년의 기본 조사를 거치고 사업 확정 뒤에도 1년 동안 경제성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이 확정됩니다. 준공까지 5년이 걸리는 사업지도 있습니다. 인하가 협의 관련 협의 있습니다. 우리 가격 늦을 수도 있고 통상 5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핵심 역할을 하는 배수장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상습 침수 지역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규현입니다. 경남은 모레까지 비 소식에 태풍급의 돌풍도 예보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도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기상 정보 김라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습도도 높고 비도 오락가락하며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경남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최대 60mm의 양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경남 곳곳으로 태풍급의 세찬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경남권 남해안 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속 20m면 바람을 거슬러 걷는 것이 힘들고 가로수가 부러질 수 있는 정도의 바람 세기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넘어서며 낮의 열기가 식지 못해 덥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는 다소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에 24도 내외로 시작해서 낮에는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물결은 먼바다로 최고 2m가 예상되고요. 모레까지는 남해상으로 바다 안개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불안정한 대기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 도정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도정 과제가 어제 발표됐죠. 그런데 노동정책과 자치분권의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슬로건을 내건 민선 8기 도정과제는 모두 68개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 120만 명의 임금 노동자에 대한 의제는 없습니다. 노동이란 단어는 일자리 창출 과제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합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행정 지원과 갈등 중재 등 자치단체의 역할을 기대하는 노동계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분들과 관련된 정책적 밑그림이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노동은 산업의 하위 존재로서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완수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들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자치 분권 의제 역시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맡았던 사회혁신 추진단도 폐지하기로 해 기능이 축소됩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이제 뒤에 두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도가 그죠? 시군을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주요 현안의 해법도 이미 제시됐던 안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고 거가대로 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지원 건의도 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당선인 공약인 마창대교 요금이나 대책도 결국 재정 투입으로 결론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재구조화 협상이나 공익처분 추진이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개통 13년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약 1,000억 원을 물어줬는데 재정도로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하려면 한 해 2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고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 그대로 보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아니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완수 당선인이 약속한 내선 아들목 통행료 무료화는 이번 도정 과제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한 달 가까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건조 중인 선박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자 대우조선은 수백억 원의 피해가 났다며 고소 고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22곳에 노동자 250여 명이 파업을 시작한 건 지난 2일부터입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노동자들은 지난 22일부터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 한 명은 작은 철골 구조물에 들어가 진수 작업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 폭은 30%입니다. 2015년에 제조업 대비 조선업 임금은 122.5%였지만 2019년 102.8%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 선박 가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한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2014년 4,900만 원에서 지난해 3,400만 원으로 31% 줄었습니다. 우리가 30%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가 2021년도까지 임금 하락폭이 30% 정도 됩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협의회는 이미 업체마다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30% 인상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은 이미 작게는 4.5%부터 많게는 7.5%까지 인상을 다 했습니다. 비조합원들은 사인을 다 했고.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 상업은행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의 원천은 분명해야 하며 노조의 요구에 상응하는.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노조의 교섭 대상은 각 협력업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점거 농성으로 에어호스 절단, 차량 과속 운행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선박 4척의 건조 작업을 하지 못해 최소 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영자 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각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제품 가격 인상도 최대한 참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총 회장을 맡고 있는 송경식 CJ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먼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이 성과 보상이나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임금 인상은 다시 높은 물가를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도 심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보다는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격 인상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임금에 상품 가격까지 오르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 절감에 노력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민간 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경식 경총회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파견근로 제한 해제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수원지검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의 지병으로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대화를 포기했다며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소집 요구가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가까이 공전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에,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며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농단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후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소집 요구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됐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인사청문 특위 구성 등 국회 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압박인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로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더 큰 민생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으로 출국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출국 전 민주당과의 접촉 가능성에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월 내 원구성 협상은 극적 타결보다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녁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 첫 일정은 호주와의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저녁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아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호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태 지역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도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5천만 달러 상당의 추가 지원을 약속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살상무기 등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제와 방위산업, 사이버 분야 등 나토와의 신흥 안보 협력 촉진도 주요 의제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위협에 대해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에게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진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습니다. 중국 측이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비판한 데 대해선 한국이 가치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비판과 위협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 나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오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00명대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6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9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부터 꾸준히 10,000명 아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둔화해 오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는 약 6,400명, 지난주 화요일보다는 593명 늘었습니다. 화요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같은 날보다 늘어난 것은 현충일 연휴가 포함된 주를 제외하곤 3월 15일 이후 15주 만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6월 넷째 주 기준 0.91로 나타났습니다. 13주 연속 1 미만으로 분석됐지만 12주 전 수준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감소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도 지난주 255건이 추가로 검출됐는데 한 주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국민들이 획득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고 변이도 잇따라 유입해 중규모 정도의 재유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면서도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회복으로 산업활동과 이동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7,96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보다 2,300만 톤, 3.5% 늘어난 수치입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 배출량이 전년 대비 3.6% 늘어난 5억 9,060만 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86.9% 수준입니다. 에너지 분야 배출량이 늘어난 건 철강, 화학 등 제조업 부문 생산량 증가와 휘발유 경유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분석했습니다. 또 산업 공정 분야에서는 5,100만 톤이, 농업 분야에서는 2,120만 톤이 각각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재활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전년 대비 1.6% 줄어 1,68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 2,700만 톤을 정점으로 2019년에는 3.5% 감소했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4%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량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인 5.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이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활동이 회복됐기 때문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발전량이 늘고 수송용 연료 소비가 증가한 것도 배출량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공개하는 잠정치로 확정 통계는 내년에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말까지 1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들의 인권과 안전은 자치단체가 직접 챙깁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함양의 새송이버섯 재배 농가입니다. 작업자들이 한 줄로 서서 잘 자란 새송이버섯을 땁니다. 두 개가 최상품이기 때문에 딱 쪼개가 찢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외국인 계절 노동자. 함양군과 키르기스스탄의 자치단체 협약에 따라 5개월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번에 함양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모두 62명.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PCR 검사, 마약 검사 등을 거쳐 사과와 버섯, 딸기 등 농가 16곳에 배치돼 농사일을 하게 됐습니다. 5달 단기 고용에 그쳐 숙련된 업무를 맡을 수는 없지만 일손 구하기에 씨름하던 농민들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내가 작업장에서 매달려가지고 일을 없이 고군분투했었어요. 엄청 도움이 되죠. 관계자들께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함양군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인권과 안전을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상식 모니터링을 저희는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의 상해 질병을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올해 말까지 창녕과 거창, 함양 등 경남 10개 시군에 모두 1000여 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진주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이는 회화소록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주 이성자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생광, 이성자, 황영두, 정대기 등 해방 전후 진주 화단에서 활동했거나 중앙 화단과 교류한 지역 작가 13명의 작품 40여 점이 선보입니다. 세계 지방정부 천여 곳으로 구성된 세계 지방정부 연합 UCLG의 파일럿 도시 프로그램 최종 학술 회의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파일럿 도시 프로그램은 세계 지방정부들이 3년 동안 도시별 문화 정책 등을 교류 협력하는 사업으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2019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주시의 수행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진주시가 칠암과 수정, 옥봉, 상봉 등 국공립 어린이집 4곳을 하나로 묶은 공유형 어린이집, 구슬모음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구슬모음 어린이집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한 공동 보육 방식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원화 모집과 물품 구매,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운영을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 앞바다에서 지난달에 실종된 일가족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완도군 송곡항 인근 가두리 양식장 옆 수심 10m 아래 펄에 박혀있는 아우디 차량을 수중과학수사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양은 오늘 중으로는 어렵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아이와 함께 물놀이 시설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자칫 방심했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는 4살 아이의 한쪽 팔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하마터면 익사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종아리 깊이의 얕은 수영장에서 4살 남자아이가 기포를 만지며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얼굴은 물속에 잠긴 채 다리만 허우적거립니다. 이를 본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 아이를 들어올리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팔 한쪽이 수영장 바닥 배수구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아이를 끌어올려 가슴에 안고 수영장 밖으로 나옵니다. 배수구 수압이 너무 강해서 애기 팔이 어깨까지 잠겨서 머리가 바닥에 물속에 잠겨서 박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수영장의 배수구는 지름이 8cm 정도로 물이 빠질 때 수압은 매우 세다고 물놀이 시설 측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입니다. 보통 물놀이장에는 배수구 덮개가 덮여 있어 물 빠짐을 막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배수구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물놀이 시설 측은 사고 당시 배수구 덮개가 빠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배수 구멍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뒤늦게 배수구 안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팔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아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없었다며 물놀이 시설 측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중 20%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분노 범죄. 최근 그 범위와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상대로 한 분노 범죄가 도를 넘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습격,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바닥엔 소화 호스가 널브러져 있고 물이 흥건한데요. 나흘 전 밤 10시쯤 한 60대 남성이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불은 1분 만에 꺼졌습니다. 1차적으로 소화기로 불 다 제압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소화전 또 꺼내와서 2차 작업하면서. 하지만 이 남성 자신이 낸 불로 어깨와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화 3시간 전에는 응급실에서 1차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내가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진료를 방해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7시 반에 와서 난동 부려갖고 이제 경찰 출동해서 비가 조치 시켰고.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선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낫을 휘두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아내가 숨지자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 의사를 상대로 범행을 한 건데요. 다행히 의사는 곧바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노출되는 범죄에 의료진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죠.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시달리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지경에 달하면 결국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 결과 소속 전문의 5명 가운데 1명꼴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4명이나 됐습니다. 해마다 2,000건이 넘는 폭력 범죄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년째 줄어들지 않아 불안은 여전합니다.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환자나 보호자들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받아야지라고 설득을 해서 병원에다 다시 들여보내고. 2018년 한 대형 병원의 정신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규정 역시 100병상 이상 규모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병의원은 소외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을 의료기관에 마련해라, 확충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의 장비를 갖출 수 있는 크고 좋은 병원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거든요.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존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동결을 의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가스 공급사 3곳이 신규 공급 확대와 시설비 증가로 공급 비용의 7에서 17% 인상을 요구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에 따라 공급 비용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기획재정부 주관의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주 국비 사업 10건을 건의하고 국비 3,329억 원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진해신항 1단계 건설과 마창대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남해 서면에서 여수 신덕 구간 국도 건설, 가야 역사문화센터 건립, 국립사료연구소 설치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권에서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개혁 진보를 원칙으로 당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진시원 교수는 오늘 경상남도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잇따른 선거 패배 원인으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 부족,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들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이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에 여성의원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새로 구성된 창원시의회는 남성과 여성의원 비율이 7대3으로 원구성 과정에서 여성의원에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 창원시의회는 전체 45명 가운데 14명이 여성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가 여야 원구성을 협의로 마무리했습니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민주당이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9대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14석, 민주당 11석을 차지해 8대 의회 때 다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발을 만드는 장인 염장을 아시는지요?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던 시절 햇볕을 차단하고 바람이 드나들면서 가리개 역할까지 하던 발은 여름을 나는 필수품이었는데요. 5대째 전통 발의 맥을 잇고 있는 염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대나무를 채취해 0.7mm 두께의 대오리가 되기까지 재료 준비에만 10,000번의 손이 갑니다. 고드레에 명주실을 감아 1,700여 개의 대오리를 엮어가며 문양을 만드는 손길이 다시 수만 번. 조대용 염장은 발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엮고 전통과 현대의 멋을 연결합니다. 증조부에 이어 통영 발을 지켜온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14호 조대용 염장의 작업실입니다. 우연하게 이 그림을 먹을 가지고 조그마한 발에다가 창문에다 걸어놓은 걸 착안해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이런 문양을 냈는데 거북등짝에 있는 문양, 그래서 기문양하고. 3개의 깃불 희자로 문양을 낸 삼이자 발, 궁중의 가마에 달던 연발, 위패를 가리는 발이 있는가 하면 임금의 제를 올리는 정자각 무덤 앞 신문을 가리는 신염 등 종류도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금붉은색으로 이렇게 오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 자체에는 우리가 짙은 숙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줄은 발을 올리고 내라는 데 사용하는데 고종 황제가 발 앞에서 신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먹으로 문양을 넣어 사진 속 발을 재현했는데요. 솜씨 좋은 증조부가 먹을 새겨 만든 발은 조부, 부친을 거쳐 4대 조대용 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초 할아버지께서 향기 나는 먹을 가지고 이런 문양을 새겨서 임금에게 진상을 했다. 그런데 이걸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 먹을 가지고.
왕대보다 가늘지만 견고하고 마디가 가는 시리대가 재료가 되는데요. 대의 껍질을 벗겨 쪼갠 뒤 속대와 겉대를 분리해 말리고 칼로 쪼개고 나면 대오리를 뽑습니다. 쇠판에 미세한 구멍을 수차례 통과해 0.6mm의 두께로 다듬은 대오리는 발 하나를 만드는 데 1,700개, 2,000개가 들어갑니다. 재료가 준비되면 대오리 가닥수와 실오래 개수를 계산해 도면을 그리고 비로소 발치기가 시작되는데요. 2010년 이수자가 된 숙미 씨는 부친에 이어 5대째 기능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발을 자수, 목공과 접목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쟁반이나 차받침, 붓발로 공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조대용 명장 역시 전통 문살을 현대적 문양으로 재현하고 화가와 공동 작업으로 발에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제형 백화당. 요 선을 해가지고 가고 또 요쪽 선은 어디 선을 해가지고. 서툰 솜씨지만 발을 엮는 마음은 설레고 진지한데요. 쓰임새가 뜸해진 발을 직접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처음에 선생님 작품 봤을 때. 대나무가 쌓여서 발이 되지만 사실은 시간이 쌓여서 되는 거다. 통일대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명맥이 많이 이어지지를 않고 있고 개성 발전시켜가지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통영의 한 갤러리. 장인의 열정과 시간과의 싸움으로 엮은 대발이 세상에 내걸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작업이 나올까. 전통과 현대의 이런 이제 조화로움으로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리. 대나무와 함께 대를 잇는 사이 장인의 발에는 200년의 내력과 시간이 담겼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외에는 지금 배우는 사람이 없고 이게 밥벌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드나들듯 시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의 발이 되길 장인은 발 앞에서 소망합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